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네. 스타트! 자, 드리프트 중요해요. 아, 잘못 눌렀어. 개발자님이 혹시 제일 많이 하셨었나봐요. 드리프트! 들어왔어요! 스타트! 재미로 하자고 해놓고서 말씀을 한마디도 안 하시고 완전 집중해서 하시는 거예요. 서로 이기려고. 윤성님은 왜 이렇게 잘하세요? 젊은 저 임진님이 계셔가지고 좀 지지 않아 보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제일 못한 3명이 있습니다. 손 들을까요? 오늘 이 자리의 의미에 대해서는 앞에서 보신 영상으로 짐작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자리의 의미 생각하기 전에 함께 하시는 분들 몇 면을 보면 뭐지? 왜 모였지? 조금 당황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저희도 좀 그런 면이 있죠. 대도님도 처음 만나보신 분이 대부분이지 않을까요? 김경일 교수님만 저희 뵀었었죠. 잡쇼라는 프로그램을 EBS에서 했었는데 그때 이제 저희 게스트로 와주셔서 어렵게 모셨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정말요? 피디님이 그때 너무 어렵게 모셨다. 무조건 믿어야 돼, 이럴 때. 네. 오늘도 어렵게 모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은성님 같은 경우는 이제 개발하신 게임 화이트데이라는 공포 게임이 있거든요. 와, 우리나라의 또 회글글 공포 게임이었는데 제가 그걸 또 굉장히 또 재미있게 했고 방송할 때 또 반응도 너무 좋아가지고 덕분에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20대부터 50대까지 연령대는 물론이고요. 다양한 분야에 계신 분들이 한 자리에 모여 계십니다. 이분들이 이 자리에 모이는 것도 어려웠지만 게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 이런 건 처음이지 않을까요? 어쩌면 이 자체가 이 자리의 제목인 보덜리스의 의미를 담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어색함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첫 만남에 게임을 좀 했죠. 오늘 우리가 게임에 대한 거창한 담론을 나누고자 하는 자리가 전혀 아니고요. 게임에 대해서 누구나 무엇이든지 편하게 말할 수 있는 자리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시작을 한 겁니다. TV 토론처럼 막 반대하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죠? 100분 토론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100분 토론 나왔을 때 제가 한번 저희가 여기서 결정하고자 하는 것도 없고 좋은 이야기, 나쁜 이야기, 부정적인 시선까지 포함해서 어떤 이야기든 편하게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넥슨 욕을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럼요. 그래서도 괜찮습니다. 거기까지는 얘기 안 하려고 그랬거든요. 이야기 소재는 게임이지만요. 우리가 게임을 처음 플레이할 때 서로 유저끼리 알아가는 시간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자리를 통해서 서로 우리가 좀 알아가고 또 서로의 분야와 입장에 대해 이해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개인 방송도 하고 있고 또 방송 출연도 뭐 여러 번 해봤지만 온전히 게임 얘기만 할 수 있는 곳은 사실 별로 없었어요. 근데 오늘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온라인으로 참여해주고 계신 분들도 편하게 저희 이야기 들어주시면서 또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요. 앞서 우리가 게임을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 했던 게임들 얘기를 좀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게 어릴 때 했던 게임이 있으세요? 경일님? 게임 제일 안 해보셨을 것 같아요. 교수님이시잖아요. 1977년에 벽돌 깨기로 입문을 했고요. 네. 1979년에 인베이더로 재산을 탕진했죠. 1980년에 갤러그가 그렇죠. 이제 결정이었던 것 같아요. 갤러그 한 3년 하다 보니까 이제 제비우스 알죠? 네, 제가 지금도 그래서 제비우스 100만 점 돌파하는 비법 책 가지고 있어요. 제비우스란 이제 슈팅 게임이 있는데요. 네. 그 음악이 굉장히 묘했어요. 그렇죠. 네. 뭐 이런 음악이 있었는데 그때는 그런 사운드를 들어본 적이 없었죠. 근데 확실히 교수님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연도를 다 외우고 계시네요. 주로 많이 맞은 해이기 때문에. 근데 경일님이 말씀하신 그 갤라그 게임은 원래는 갤라가예요. 갤라가가 맞고요. 우리가 했던 건 해적판입니다. 갤러그는. 갤러그는 해적판이에요. 네, 그래서 갤라가가 최초로 시도했던 게 슈팅 게임 중에 네. 나의 아군을 합체해서 저걸 공격할 수 있는 맞아요. 네, 아주 중요한 게임이었죠. 저도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이제 우라실에 열심히 가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니 유나님도 그러면 게임을 많이 즐기셨었어요? 갤라가, 네. 버블버블, 네. 너구리 이런 게임들 많이 즐겼고요. 지금도 전 박물관에서 손님 들어오면 꼭 그걸 한 판 합니다. 제가 이길 수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네. 다른 건 다 치고요. 제일 어리신 윤진님이 어떤 게임 하는지 궁금해요. 초등학생 때 RPG 게임이 좀 유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바람의 나라부터 뭐 어둠의 전설, 일렌시아, 테일즈 오브 아스가르드를 두루두루 했고요. 넥슨 게임 아닌 것도 괜찮아요. 정말 넥슨 게임 말고 안 해봤어요. 그럼 이쯤에서 은성님께서 여쭤볼까요?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이제 8비트 PC 게임들은 80
87년에 나온 그 메탈 기어 아주 옛날 완전 오리지널 원이요, 원. 87년. 예. 네. 와, 그걸 즐기신 네. 분이 많지 않은데. 그게 이제 제 인생 게임 중에 하나고 네. 또 다른 인생 게임은 88년도에 나온 그 이스 2라고 하는 와, 게임이 이 있어요. 스틸도. 네. 근데 이 중에서 진짜 게임을 정말 안 해보셨을 것 같은 건 재원님이십니다. 재원님, 게임이란 걸 해보신 적이 있나요? 해봤죠. 지금도 많이 해요. 진벌이요? 피파만 해요. 아들 때문에 그걸 하게 됐어요. 같이 놀아주느라고. 근데 재미가 있더라고요. 옛날에 또 제가 하던 그게 있으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스포츠 게임을 많이 좋아했던 것 같아요. 스포츠 예, 예. 그래서 농구라든가 뭐 올림픽. 네, 올림픽 이런 맞아요. 거. 예. 그 올림픽 게임이 굉장히 유명했었어요. 막 이거 오락실에서 막 이렇게 예, 그러는 게. 뭐 오락실 가가지고 막 게임하다가 어머니가 오락실에 찾아오신 적도 있었고. 완전 의외인데요. 그러면 우리 정환님은 어떤 게임 즐기셨을까요? 가장 좀 열광적으로 했었던 게 대굴대굴 쫀득쫀득 괴온. 배우를 이라고. 하시네요. 그걸 너무 좋아해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행성도 만들고 뭐 그렇게 했었던 기억이 나요. 제가 78년생인데 제 인생은 거의 뭐 게임으로 점철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네, 어렸을 때부터 이제 동네 오락실에 그 신혼부부 분들이 저를 꼬마애한테 갤러그 맨날 공짜로 시켜주니까 그거를 맨날 하다가 그 다음에 친척 형이 카세트 테이프 게임기를 줬었어요. 그때 당시에 카세트 테이프로 구동을 하는 게임기가 있었거든요. 거기서 양배추 인형이라는 거랑 그 다음에 이제 계속 그 게임기의 고대 시대부터를 역사와 함께 쫙 왔죠. 근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이제 RPG 게임이라든지 시뮬레이션 게임들, 드래곤 퀘스트라든지 네. 파이널 판타지 약간 일본 RPG들 네, 네. 그거를 구하기 위해서 정말 별의별 짓을 다 했던 기억이 굉장히 나요. 지금도 게임을 즐기신다고 말씀들 많이 하셨어요. 게임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뭐 재밌으니까 하는 거 아닐까요? 제일 심플하고 네, 맞아요. 정답이죠. 네. 네. 게임 하다 보면 뭐 계속 지고 그러니까 네, 계속 승부욕이 또 생기니까 또 하고. 맞아요. 게임의 좋은 점은 도전을 할 수 있다는 것 같아요. 뭐 실패해도 상관없고. 그리고 이제 성취감을 좀 느끼게 해주지 않나라는 게 저는 그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살면서 성취감 느낄 일이 진짜 별로 없거든요. 공부하더라도 공부 잘하는 몇 명 빼고는 그 공부 못하는 애들은 성취감 느낄 일도 없고 회사에서도 솔직히 성취감 느낄 일들이 많지 않거든요. 근데 게임은 그걸 바로 느끼게 해주니까 그게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어떤 시청자가 그러더라고요. 나를 칭찬해주는 건 게임밖에 없다고. 정환님은 어떠세요? 괴온은 저한테 정말로 굉장히 다양한 예술적인 영감을 많이 줬어요. 이후에도 제가 전시를 하거나 혹은 이제 다른 작품 같은 걸 볼 때도 상상을 많이 하기도 했고 또 그 게임을 좋아했던 이유가 저는 구의 형태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작품들 중에도 구의 형태를 좋아하고 사진 찍을 때도 이렇게 동그란 게 클로즈업 되는 형태의 사진도 많이 찍고 미술계 쪽에 계시니까 시각적으로 맞아요. 인지하는 부분이 되게 중요한 네네. 게임 선택한 요소인 것 같아요. 경일님은 게임을 왜 하시나요? 게임을 하기 전과 게임을 하고 난 다음에 조금 되게 재밌는 건 저 같은 경우는 좀 다른 일을 해요. 그러니까 원고를 썼다가 게임을 하면 게임을 하고 난 다음엔 논문을 읽어요. 그러니까 게임을 하면 좀 뇌의 다른 부위를 우리가 쓴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원고를 쓰면 되든 안 되든 계속해서 그걸 붙잡고 있는데 근데 게임을 한번 살짝 하고 난 다음에 보면은 좀 다른 일을 할 생각들을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도움이 되죠. 윤지님 같은 경우는 게임을 했던 이유가 있나요? 남동생이 있는데 남동생이랑 별로 안 친했어요. 근데 게임을 하면서 엄청 친해졌거든요. 동생이 하는 게임을 제가 하기도 하고 제가 하는 게임을 동생이 따라 해보기도 하고 동질감도 좀 느껴지고 이제 같이 길 걷다가 뭐 정육점 같은 거 보면 이제 푸주간 있다 이러면서 농담도 그러니까 우리만 아는 농담이 맞아요. 생기면서 되게 엄청 친해진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걸 통해 소통을 하게 되고 이런 걸 그래서 영화도 만들고 이렇게 이어지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왜 하냐고 묻는 자체가 사실 조금 어색하긴 한 것 같아요. 지금 설명을 들어보니까.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 곁에는 늘 게임이 있어왔던 네.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이 다른 분야에 다 계심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인 부분이 있다면 자신의 분야에서 특히 게임과 조금의 연관성들을 갖고 계신 분들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경계를 허물고 계신 분들 중에 첫 번째 스토리로 저희가 재원님의 이야기를 보려고 하거든요. 영상을 잠깐 볼까요? 마인크래프트는 다 뭐든지 다 픽셀로 돼 있잖아요. 곡선도 다 사실 자세히 보면 이렇게 단단단단 돼 있고 그런 부분이 사실 재밌죠. 건축가가 만든 어떤 그 건물이 사람들이 친숙하게 기억할 수 있는 형태가 됐으면 좋겠다. 대중과 뭔가 더 접점을 갖기 위해서 그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그 게임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 이 건물도 마치 마인크래프트로 만드는
것 같은 느낌의 건물이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건물 자체가 그냥 픽셀로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게끔 어디서 보더라도 정사각형 모양이 나오게끔 신경을 좀 썼고 집 안에 들어가서 봐도 정사각형 요소가 계속 있다 보니까 픽셀로 이루어진 것 같은 집처럼 느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모든 전체와 부분을 다 이제 컨트롤하게 된 거죠. 대중한테 좀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건물? 조금은 좀 캐주얼하게 다가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저기 나오는 거 보면 딸이 만든 거예요. 직접 안에서 게임 안에서요? 네, 게임 와, 안에서 게임 우리가 대단하네요. 있으니까 이게 마인크래프트로 만들어지냐 네. 한번 실험을 해보자. 따님을 인부로 고용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게임 내에서. 디지털 워커로. 근데 보통 건축을 하실 때 영감을 보통 뭐 게임으로부터 받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실제로 왜 이 건축을 의뢰받으신 이후에 마인크래프트와 연결이 됐는지가 되게 궁금했어요. 애기들이 이제 마인크래프트를 하는 거를 항상 옆에서 이제 보니까 네. 콘솔 게임으로 하거든요. 네. 텔레비전으로 크게 해놓고 하니까 안 볼 수가 없어요. 네. 이제 그걸 계속 보다 보니까 저게 다 픽셀로 이루어져가지고 곡선도 다 사실 자세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맞아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재밌었어요. 지금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에 건축을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곡선을 하면 이렇게 그냥 하면 되고. 예. 근데 그거를 그렇게 지었다는 거는 그 자체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 건축 자체가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다. 그러니까 항상 머릿속에 건축이 대중과 소통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직업병 아닙니까? 바로 직업병이죠. 바로 딱 보자마자 이거 이렇게 하면 멋있겠는데? 딱 이런 느낌이잖아요. 첨언하자면 마인크래프트 정식 버전 나온 게 한 뭐 2011년 뭐 그 정도였어요. 10년, 11년. 그때 기준으로는 이제 그게 한계가 맞고요. 복셀이라고 해요. 픽셀은 2D인 거고 복셀은 3D인 건데 이제 복셀로 그 정도 넓은 세계를 묘사할 수 있는 거 한계가 이제 그 정도 크기였던 거고요. 적당한 그 미니멀리즘을 유지한 채 미학적으로도 훌륭한 결과물 만드는 그 정도 선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환님도 미술계를 하시면서 게임과 연관된 프로젝트를 하신 게 있잖아요. 사실 저는 정말 현대미술 쪽으로만 계속 일을 해왔던 사람인데 퇴사 전에 제가 이제 마지막에 경력이 사립미술관이었었어요. 근데 현대미술이 아닌 것에 종사하는 많은 분들과 프로젝트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게 예술가 아닌 분들 중에서도 되게 재밌는 분들도 많고 그들과 같이 한 프로젝트가 되게 성공적일 수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 이거를 이제 좀 미술처럼 보이는 전시라던가 그 외에 이제 연계되어 있는 프로젝트를 하면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던 찰나에 넥슨의 그 NDC 이제 아트 전시회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전시를 하게 된 게 아마 본격적인 계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작년에 넥슨 컴퓨터 박물관과 정환님이 함께 대한민국 온라인 게임 25주년 기념 전시인 게임을 게임하다를 같이 했었어요. 그거 할 때 얘기를 좀 한번 해주시겠어요? 일단 결과물은 매우 좋았고요. 넥슨 컴퓨터 박물관이라 그리고 넥슨 재단의 어떤 강력한 의지가 단순히 게임이 겉으로 보이는 어떤 모습에 치우치지 않고 그것의 로직을 가지고 전시를 할 수 있는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좀 강력한 바람 플러스 현대 미술과 뭔가 믹싱이든 아니면 바로 옆이든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었어요. 그 부분이 예전에 보더리스라고 했었던 전시와 연장선에서 계속 그 부분을 추구해 나간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좀 약간 감동 같은 걸 받았고 원래 전시를 해왔었던 사람 입장에서 이런 어떤 취지의 전시들이 되게 많아지고 좀 더 확대하고 발전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보덜리스 전시를 이끌었던 윤서님의 의견을 한마디 들어볼까요? 어쩌다 보니 그때쯤에 이제 전시회를 하게 되는 미션을 받게 되었었어요. 그리고 저 포함해서 6명의 아티스트가 이제 그 일을 해야 했는데 좀 일관된 테마가 있어야 그래도 전시회라는 게 살 것 같아서 살짝 고민하다가 맨 마지막에 그냥 보더리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계가 없다. 게임이라는 게 계속 이제 미디어가 성장하니까 그 경계를 허물다라는 말로 이제 보더리스란 말을 생각해가지고 작가분들하고 얘기하니까 뭐 괜찮은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시작된 게 지금 이 자리까지 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보더리스군요. 네. 예술로 잠깐 돌아가서 그 2006년 이때부터 프랑스부터 시작해서 미국이나 올해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예술의 한 장르로 게임을 인정하기 시작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궁금합니다. 게임은 예술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게임이 갖고 있는 제가 좋아하는 요소나 아니면 다른 분들이 좋아하는 요소들, 인터랙티브한 디자인으로서의 어떤 가치,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하자면 당연히 예술적인 가치를 갖고 있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예술이라고 하면 이렇게 어떤 범주적인 의미로만 쓰지 않잖아요. 대부분 이렇게 어떤 가치 평가, 맞아요. 평가적인 의미로 많이 쓰죠. 아, 걔 참 예술이야. 네. 개인적으로는 샤이니를 너무 좋아해서 샤이니는 정말 최고의 예술가라고 생각하지만 아마 샤이니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당연히 너 그냥 찐팬이구나 이렇게만 하지 샤이니에 대해서 다들 똑같은 의견을 내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보자면 게임은 예술이 가능하지만 모든 게임이 예술이 되기는 힘들 수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한 판단은 또 여러 사람들에 따라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림을 막 그렸다고 해서 다 예술로 쳐주진 않잖아요. 게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니 같은 게임들 보시면 전쟁 때문에 폐허가 되고 그걸 다시 이제 새로운 세상을 찾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진짜 예술이거든요. 또 그 게임사에서 만든 또 플라워라는 게임도 있어요. 막 꽃잎을 날아가는 걸 조종하는데 이제 그게 다다르면은 이제 회색 도시가 쫙 컬러풀해지거든요. 그런 게임들은 정말 예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실제로 게이머들은 굳이 왜 게임을 예술이라고 말해야 돼? 맞아요. 내가 즐기고 있는데 충분히 이런 마음이 많이 들 것 같아요. 게임 개발자로서 사실은 게임이 예술이어야 할까요? 게임에 따라서 어떤 게임은 굉장히 예술에 가까운 뭐 예술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게임도 있고 또 아닌 게임도 있고 뭐 천차만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게임이라는 거 스펙트럼이 워낙 지금 넓어져가지고 근데 이제 작가의 목소리? 그러니까 메시지를 담는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대부분의 상업 게임은 자본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기 때문에 개인의 목소리를 담는 거는 작가 개인의 목소리를 담는 건 아무래도 어렵고요. 상대적으로 좀 그러기 좋은 쪽이 이제 인디 게임 쪽이죠. 말 그대로 인디, 독립적인 자본으로부터 독립적이니까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뭐 하면 되는 거죠. 근데 모든 인디 게임이 또 예술은 아니고 인디 게임 중에도 정말 아트하우스 게임이라고 분류할 만큼 정말 예술성이 높은 그런 게임들이 있고 뭐 그런 게임들 하면서 감탄하기도 하고. 그냥 영화랑 마찬가지잖아요. 영화도 어떻게 보면 독립 영화들이 보통 예술적인 영화들이 많고 하지만 상업적인 영화라고 해서 예술적인 영화가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데스 스트랜딩 같은 게임들 보면은 굉장히 큰 자본이 들어갔지만 그 안에서 굉장히 예술적인 부분들이 정말 잘 나타나 있어가지고 저도 하면서 되게 놀랐거든요. 게임이 예술이냐 그런 얘기 할 때 라우어 같은 것도 하나의 뭐 예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게임하면서 정말 감탄하면서 했어요. 진짜 대단하다. 굉장히 대자본으로 만들어진 게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유저를 불편한 마음을 주는 그런 게임을 만들어 보겠다. 그건 정말 의도대로 작동한 것 같아요. 라스트 오브 어스 2는 굉장히 잘 만든 게임이죠. 단 하나 이제 원에서 유저들이 자기들이 감정이입을 하고 이제 잘 키워왔던 캐릭터를 2에서 너무 허무하게 그것도 너무 잔혹하게 너무 빠른 시점에 죽여버림으로써 유저들은 너무나 충격을 받고 물론 예술적으로는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누구나 화날 일이거든요. 유저가 이제 선택을 하면서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열심히 키운 캐릭터를 죽임으로써 그 느끼는 배신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달하려고 하는 그러면서 하는 뭐 이야기가 있겠죠. 어떤 생각을 하게끔 하겠죠.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예술적인 부분이 있다고 보는 거죠. 어쩌면 우리는 그냥 게임과 예술의 경계를 넘나들고 이미 있는데 그걸 굳이 뭐 게임은 예술입니까? 예술에 게임이 포함됩니까? 이런 질문들을 함으로써 경계를 만들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답변이었던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그러면 윤지님 얘기 넘어갈 것 같은데요. 이 사람들이 왜 아직도 일레인시아를 떠나지 못하는 걸까? 일레인시아라는 게임이 지금 10년 넘게 운영진 없이 방치가 되어 있어요. 근데 그 게임 안에 버려진 게임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많은 사람들이 게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 아직도 일레인시아를 떠나지 못하는 걸까? 궁금증이 생겨서 제가 그 친구들을 직접 만나러 다니는 다큐멘터리입니다. 일레인시아 안에 사는 사람들을 실제로 만나게 되면서 이 현실 세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좀 많이 보게 된 것 같아요.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이 일레인시아를 왜 하는지를 듣게 되면서 약간 제 나이 또래가 현실 세계에서 어떤 결핍을 느끼는지를 알게 됐고 또 그 결핍이 어디서 오는지 우리가 어떤 현실에서 살고 있는지를 되게 많이 알게 됐거든요. 뭔가 내 삶의 스토리가 하나 더 생기는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영화를 너무 재밌게 봤어요.
그 이유가 보통 게임을 다루는 영화들은 게임 외부에서 게임을 바라보는데 게임 내부의 시선으로 영화를 제작한 것 같아요. 그 게임이 일렌시아라는 게임이고 네. 운영자가 없는 운영진이 없죠. 서버만 그야말로 남아있는 네. 그 음식에 비유를 하자면 그 게임은 홀에도 주방에도 모든 종업원이 사라진 것 같은 그런 식당에 아. 남은 손님들 같은 느낌인 거예요. 더 이상 이제 음식이 안 나오니까 뭐 음식을 이렇게 만들어서 먹는 그런 식당 같은 느낌이었는데 그 회사에 저도 다니고 있어서 제가 뭐라 이렇게 제가 잘못 말하면 왜 자꾸 변명을 해주시려고 하나요? 저희는 근데 이제 익숙해서 네. 그냥 잘 살고 있어요. 알아서. 오히려 업데이트 안 했으면 좋겠다는 네.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10년 넘게 안에서 유저들끼리 룰을 만들어 왔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개발자가 돌아오시면 이거를 좀 이렇게 많이 바꿔놓으실 테니까 그거에 대한 불안. 이게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실험 아닌가요? 왜냐면은 지금 뭐 법과 질서가 없는 곳인데 원래 그런 곳에서 피와 뼈가 난무할 것 같은 느낌인데 거기서 또 유저들이 서로 돕고 협동하면서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되게 놀랍네요. 저한테 너무 신선했어요. 게임 내 그래픽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어도 되게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 다큐멘터리 화자 자체가 게임 속에 있는 거예요. 비하인드 스토리로 그 영화를 보고 많이 우신 분들이 대부분 게임 개발자분들이시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자식 같은 작품을 만들어서 네. 내놨는데 회사의 상황 때문에 운영을 못하고 있다가 이걸 지금 살리고 있는 유저들의 모습을 보면서 네. 되게 감동을 느끼신 분들이 많아서 실제로 보시면서 약간 눈물 뚝 이렇게 했다는 분들이 계시는 걸 제가 이제 몇몇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만든 게임은 2년을 채 못 버티고 종료를 당해서 서버가 종료되는 게임들이 가끔 있는데 그러면은 그 유저들이 다 모여가지고 거기서 마지막으로 맞아요. 피날레를 해요. 네. 그게 되게 감동적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어떠세요? 내언니 전지현과 윤지님은 어느 정도 비슷한가요? 그 내언니 전지현이랑 캐릭터는 제가 생각하는 저의 이상향이에요. 내가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삶을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감정이입하는 대상이 아니라 그냥 나의 어떤 일부? 이게 아바타인 거잖아요. 울티마 온라인 만든 리차드 게리엇이 처음에 사전에서 그 단어를 찾고 소름 돋았다고 하더라고요. 아바타 때문에. 아바타라는 단어. 이런 단어가 있었구나. 그래서 자기 게임에다가 이제 그런 단어를 넣고 사람들이 그 캐릭터가 되기를 바라는 거죠. 요새 되게 막 본캐랑 부캐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본캐는 내가 현실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어떤 현실에 나고 부캐를 보통 자유롭게 이제 키우는 캐릭터를 말하는데 저는 그걸 좀 반대로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순간부터 제가 본캐라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저는 되게 부족한 점도 많고 사회가 정한 규범 안에 있지 않으면 약간 낙오자가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를 부캐로 생각하고 내언니 전지현은 게임에서 정말 열심히 살고 있고요. 전 좀 자유롭게 살고 있습니다. 곧 개봉을 앞두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도 곧 보실 수 있는 거죠. 네, 공식 개봉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근데 아까 윤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게임 속에 어떤 서버가 살아있고 네. 그 속에서 이제 유저들이 플레이를 하면서 계속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원래 일렌시아를 만들었던 분이 의도한 건 사실 아닌 거잖아요. 창발적 게임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개발자의 의도와는 조금 다르게 플레이어들이 어떻게 다른 의도를 만들어 가거나 이런 것들이 약간 부조화가 만들어지더라고요. 그 규칙을 약간 어긋나게 혹은 규칙과 좀 다르게 움직이는 플레이들이 생기면서 개발자가 만든 세상에 조금 반하는 일도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예술과의 만나는 지점인 것 같기도 하고. 뭐 쉽게 생각하면 예술적 플레이를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게임에서 룰은 똑같고 모든 플레이어가 똑같이 적용되는데 그 안에서 예술적 플레이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플레이 자체가 영감을 주기도 하거든요. 배틀그라운드 하는데 20초 만에 끝났다는 등 그러니까 그거를 위키피디아 보니까 메타 게임이라고 하던데 자기가 또 자기만의 룰을 만들고 그 안에서 뭔가를 새로운 작전을 짜고 막 이런 걸 굉장한 또 하나의 그것도 예술적인 메커니즘, 알고리즘이라고 볼 수도 있죠. 은성님은 게임 개발자 입장에서 게임이 과연 뭘까요? 게임을 왜 계속 만들게 되고 게임에 빠지게 되고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에 대한 어떤 의견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게임은 디지털 엔터테인먼트이고요. 놀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수만 년 이상 네. 우리 인류와 함께 해왔는데 그게 이제 디지털화 되면서 지금의 테크놀로지로 가능해진 게 공간의 제약이 사라졌다고 하는 거겠고요. 공간의 제약이 사라졌으니까 지금 같은 좀 뭐 팬데믹에도 게임을 여전히 재밌게 할 수 있는 거겠죠. 그 점이 게임의 가장 매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 가장 게임 개발자들이 게임에 담고 싶은, 이루고 싶은 목표 중에 하나가 동기부여예요. 이 게임을 할 이유, 그리고 계속 할 이유.
그걸 만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연구를 하고 시도를 진짜 하고 어렵죠. 개선을 해 나가고요. 이거 드시면서 하시죠? 네. 배고파서. 그 동기부여라는 게 참 힘들어요. 맞아요. 팩맨 기억나세요? 팩맨이 사실은 동작은 유령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죠. 근데 점수는 뿅뿅뿅뿅하고 쌓인단 그렇죠. 말이에요. 이게 이제 심리학에서 이게 전형적으로 동작과 점수가 미스매치된 게임이에요. 아, 근데 점수 제시 방식을 바꾼 거예요. 미리 10만 점을 줘요. 네. 그러면서 유령과의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점수를 오히려 뺏기는 거예요. 아, 근데 훨씬 더 잘해요. 그러네요. 동작이 회피인데 점수가 회피니까. 네. 근데 문제가 생기지. 어떤 문제죠? 일찍 그만둬요. 흥미를 잃는 거예요. 정말 절묘하게 어렵기도 하고 성취감도 있어야 되며 그 절묘한 뭔가가 있어야 흥미를 느끼거든요. 어려운 건 사실 나쁜 거잖아요. 근데 어렵다와 재밌다가 합쳐지니까 게임인 것처럼 동기부여를 만들어내는, 사람들로 하여금 무엇을 하게 만드는 게임을 좀 이해하는 사회는 한 가지 기준으로 계속 이거 가자. 밝은 게 좋은 거야, 쉬운 게 좋은 거야, 아니면 간편한 게 좋은 거야, 이렇게 단편적인 사회로 가지 않는다는 거죠. 사실 많은 저희 박물관에 오시는 학부모님과 교사분들도 그걸 맨날 저희한테 물어보세요. 우리 아이가 게임을 너무 많이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게임만 하는 아이는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있죠. 게임도 한 번도 안 한 아이들도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물론 저도 제 아이가 게임을 많이 하기 때문에 속상할 때도 있고 싸울 때도 있죠. 그런데 그건 무엇을 해도 부모가 자식과 결국은 계속해서 나갈 갈등이거든요. 그 과정에서 사실은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적절하고 건강하다면 흘러가는 과정일 겁니다. 부모들도 게이머인 그런 세대에서는 게임 이름 물어보기라고 하는 그런 뭐 캠페인 같은 게 좀 있었는데, 아이가 게임을 할 때 무슨 게임인지가 부모도 좀 알고 그게 유해한지 아니면 뭐 괜찮은 건지를 좀 알고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제어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어린아이들일수록 뭐 이제 그런 거인데 현실적으로 사실 그게 쉽지가 않죠. 아니요, 그건 되게 쉬워요. 근데 많은 부모님들이 이걸 정말 모르시더라고요.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임은 자기가 제일 잘하는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나랑 같이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는 모습을 나한테 보여주면서 설명해주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부모님들이 그걸 잘 안 하세요. 옆에 앉아가지고 있으면 옆에서 혼자 하면서 계속적으로 내가 보고 있나 안 보고 있나를 계속 체크하고 나한테 계속 설명을 해주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부모님이 아유 그거 뭐 됐어 몰라 이렇게 딱 나오기 시작하시면 애가 그거에 대한 소통을 완전 단절해 버리는 거거든요. 이거를 보통 안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 다음에 게임 자체에 대한 비판적인 마인드 때문에 그냥 알고 싶어 하지도 않으시는 경우도 많아서 좀 그게 안타깝더라고요, 좀. 근데 아까 중독 얘기 말씀하시니까 이제 2022년부터 WHO가 게임을 질병 코드를 이제 도입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잖아요. 반면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런 비대면 시대에 공식적으로 WHO가 게임을 즐기세요라고 말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되게 아이러니하면서도 아까 말씀하신 설명과 되게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그 전에 게임을 질병화하는 것도 참 안타까웠지만, 그렇다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해서 이렇게 빨리 또 게임을 또 권장하는 것도 되게 웃긴 게, 1년 사이에 저희는 네. 저는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게임과 관련된 분들이 잠깐만 그렇게 쉽게 권장하는 거 아니야. 게임 쪽에서 오히려 이런 걸 좀 차단하고 별도로 완전히 구분해내는 것을 요구하는, 오히려 이럴 때가 오히려 그러게 더 좋은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새로운 미디어가 처음 생길 때는 어른들이 겪어보지 못했던 일들이기 때문에 거기서 생기는 일단 불안감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요. 성인을 대상으로 한 거에 대해서는 좀 다른 문제일 것 같고요. 그보다는 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게 아직 다 성장하지 않은 청소년 이하의 그런 게이머들을 대상으로 하는 쪽이 더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 궁금한 게 여기서 어린 아이들의 게임 중독이 문제인가 아니면 성인들의 게임 중독이 문제인가? 어른들의 중독도 문제라고 모두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이 세상에 컨텐츠 중에 중독성이 아닌 게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실패한 컨텐츠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당연한 사고 과정, 어떻게 하면 재방문율을 높일 것인가, 그거는 저도 유튜버로서 맨날 하는 생각이고 감독님으로서도 그 생각은 하실 거예요. 마찬가지로 미술관을 운영하시면서 똑같은 생각들을 하시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어느 분야에서든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유독 게임에서만 그런 부분들이 중독이라서 나쁘다라고 하는 모습들이 저는 좀 이상하지 않은가라고 생각하는 거죠. 결국에는 미디어 면역력이라고 하는 거를 아이들한테 갖추게 만들어줘야 될 것 같고요. 그거를 이제 보호자, 양육자가 가이드를 해줘야 되는데 거기서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수는 있고요.
게임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진보적인 미디어고 엔터테인먼트 장르인 건 분명한 거예요. 그 갖고는 변화들이 되게 클 것이고 그런 것들이 뭐 예술이라든지 뭐 영화라든지 건축 이런 분야에서 어떤 변화들을 가져올까 하고 가져오고 있는지를 한마디씩 해주시면 어떨까요? 게임인 것과 게임 아닌 것들로 나뉠 거라고 저는 봐요. 실제로 우리한테 활자가 착 처음에 나오고 난 다음에 한 100년 정도 지나니까 글과 글 아닌 것들로 나눴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게임과 게임적인 것과 게임적이지 않은 걸로 디멘전이 나누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세상의 경험 같은 것을 가능하게 한다라는 맥락에서 보자면 뭐 전시와 같이 이렇게 공간이 필요하고 그곳에서 어떤 활동을 이루는 경험 자체가 중요한 거랑 굉장히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물론 아직까지는 게임만을 파고든 어떤 그런 컨텐츠를 만들어 본 경험은 없지만 앞으로 약간 이런 식의 어떤 미디어 자체의 변화나 혹은 공간 자체에 느끼는 경험의 변화 같은 것을 게임을 통해서 되게 충분히 습득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많은 영감의 원천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게 됩니다. 게임이랑 영화랑 미래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했을 때 이미 미래로 많이 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게임 안에 스토리가 되게 많이 요새 강조가 되고 또 스토리 점점 깊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영화를 보면서 느끼는 어떤 경험들을 게임을 통해 더 진하게 약간 느낄 수 있어질 것 같거든요. 지금도 많이 느끼고 있고. 어려운 질문이네요. 결국엔 건축물이라는 게 사람들의 일상을 설계하는 일이고 게임은 완전한 일상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저는 그 게임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게임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고 뭐 그냥 그 자체에서 일어나는 게 서로가 영감을 줄 수 있고 창작자로서 그러니까 게임 개발자 혹은 게임 플레이어가 어떤 플레이를 하는 게 건축한테 영감을 주고 그냥 건축가가 만든 무언가가 영감을 줄 수도 있고 인터랙티브 미디어계의 유튜브나 인터랙티브 미디어계의 틱톡 같은 것이 등장을 할 거라 생각하고요. 사람들의 그러니까 그냥 가장 진보한 어떤 창작 미디어, 자기 표현 수단으로서 자리를 잡아갈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때쯤 되면 뭐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정말 표현과 창작 수단으로서 게임을 사용하게 될 것이고요. 사실 사람들이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게임을 소재로 이렇게 다양한 얘기를 할 줄은 몰랐는데 재밌었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오니까 왜 제목이 보더리스였는지 이제 알겠네요. 이제 경계가 좀 없어졌나요, 근데? 난 좀 약간 생긴 것도 같은데? 아니에요. 약간 흐릿해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게임 쪽 사람이지만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나에게 게임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야기를 나누면서 네. 보더리스라는 의미가 게임을 통해 얻은 영감을 다른 분야에 적용하는 것뿐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예술가들이나 다른 장르로 구분되어 있는 곳에서 거꾸로 게임을 찾아오고 게임에 대해 알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배도님에게 게임이란? 저한테 게임은 아이디어 창고예요. 그걸 통해서 많은 아이디어들을 얻고 나도 이런 걸 해보고 싶다, 저런 걸 해보고 싶다, 이런 걸 만들어 보고 싶다, 또 이걸로 어떻게 웃겨보고 싶다, 그런 데서 느끼는 성취감도 너무 많아서 다양한 게임들을 즐겨보는 게 너무나 즐거운 것 같아요. 나에게 게임이란? 나에게 게임이란 육하원칙 바꾸기다. 저는 게임을 하면서 항상 어떤 걸 봤냐면 육하원칙을 바꾸더라고요, 얘네들이. 언제라고 생각하면 무엇을 물어보고 무엇을 물어보면 어떻게를 물어보고 왜? 게임 속에서는 강력한 가상의 힘으로 그 육하원칙을 계속 바꾸는데 그게 제 머릿속을 항상 새롭게 생각을 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많은 게임들은 다 육하원칙 바꾸기였습니다. 윤재님에게 게임이란? 저는 스타트. 물론 아직 어리긴 하지만 그 나이가 좀 들어갈수록 뭔가 시작하는 게 되게 힘든 것 같아요. 뭐 꿈에 관련해서도 그렇고 그냥 사소한 일도 뭐 하지 않거나 회피를 하거나 뭐 피곤한 일을 안 만드는 거죠. 근데 항상 게임할 때 뭐 RPG든 일회성 게임이든 그 스타트를 누를 때 되게 설레거든요, 아직도. 모든 스타트라고 생각합니다. 자, 정한님에게 게임이란? 써먹고 싶은 궁금한 미디어. 전시기에서 나온 답인 것 맞아요. 같아요. 그럼 은성님에게 게임이란? 밥 먹고 사는 직업입니다. 네, 밥줄이다. 알겠습니다. 네. 재원님에게 게임이란? 즐거움, 재미 간단 명료하죠. 뭐 네, 재미죠, 네, 뭐. 네. 관장님에게 게임이란 무엇입니까? 저에게 게임이란 실패해도 웃을 수 있는 거, 아, 실패해도 괜찮은 거. 롤은 아직 안 해보신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 게임 산업의 역사가 이제 26년 정도가 흘렀습니다. 어찌 보면 짧은 시간에 산업적으로 나름의 성공을 이뤘다고 볼 수가 있겠죠. 문화 콘텐츠 수출 산업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게임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약 9만 명 정도가 됩니다. 이제는 그 산업 성과를 넘어서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게임을 부정적인 부분만 공론화하기보다는 좀 드러내놓고 게임 자체의 경계 확장 혹은 교류와 소통 등을 이야기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만남이 앞으로 더 많은 곳에서 나이, 성별, 직업을 불문하고 더 다양한 분들이 모여서 게임에 대한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작은 출발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자리에서 다시 뵙길 진정으로 바라고요. 귀한 시간 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